안녕하세요. 횡설설 오늘 동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몰락, 일본 파산 현상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데요. 왜 일본 문명이 이렇게 몰락하고 파산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는 동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G7 확대 정상회담에 이제 참석을 하신 뒤에 오스트리아 정상회담 진행을 했고, 또 스페인 국빈 방문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들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일의 중심에는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지배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모든 국가의 롤 모델이 되는 국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사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사실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북한을 흡수를 해서 통일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우리 주변에 일본과 중국과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1980,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력을 유지를 했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중국은 현재 세계 2위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이 두 나라를 제압을 하면서 여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 두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수동적인 어떤 그런 방어적 측면이었지만은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일본 문명과 중국 문명의 속성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들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 일반 국민들도 좀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일본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지금 담아서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7월 달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자체가 사실 우리 현재 오늘 보니까 코로나 접종된 게 한국은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 1320만 명 좀 넘게 지금 1차 접종이 됐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25.51% 정도 접종, 한국 접종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접종 할 때 굉장히 어떤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속 어떤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우리 세계인들이 볼 때는 일본이 왜 저렇게 후진국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그동안 일본을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어떤 행정 능력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옮기는 것도 무슨 냉장차로 짝짝짝짝 옮기는 게 아니고 가방에 들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갖다 준다는 게 황당한 얘기고, 또 이렇게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그 맞은 사람들이 추적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뭐 두 번, 세 번도 막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예약한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뭐 그런 게 노쇼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관리 능력 그 일본 상태를 볼 때 그 굉장히 그 후진적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도쿄 올림픽을 지금 강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G7에 가서도 올림픽 지지 그 개최 지지를 얻으려고 스가가 거의 뭐 몸부림을 치다시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일본이 올림픽을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한다는 거죠. 일본 파산 몰락이 사실 이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이 이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올림픽이 일본 파산 몰락 현상을 아주 뚜렷하게 그 보여주는 좀 광고 기간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데 일본이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독도를 갖다가 자기네 그 땅으로 이렇게 그 올림픽 그 홈페이지에 그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놔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독도 일본 땅 표기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울 생각을 안 하니까 삭제 안 하면 올림픽 불참한다라고 뭐 이런 얘기 우리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독도 그 동해 영토 수호훈련, 그러니까 독도 방어 훈련을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다 군대를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이 왜 이렇게 이렇게 자신들이 아쉬운 상황에서도 올림픽을 열려면은 우리 한국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나마 조금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올림픽을 지지를 해줘야지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독도를 자기네 이렇게 꼭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일본을 움직이고 있는 정치 리더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과의 이런 어떤 독도 분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 또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일본이 파산하고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정치인들, 여태 일본을 이끌고 왔던 이 리더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게 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한국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자신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를 해보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적인 차원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지금 현재 재무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력이 이미 다 소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에 엄청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런 돈이 지금 없어요. 근데 재무장을 어떻게 한다면, 그러니까 재무장을 시도하기 위해서 재정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투입을 하는 순간에 부실화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일본 파산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도를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리더들은 일본 백성들 따위는 아마 관심이 없어요. 일본 백성들은 그냥 관리 통제, 조작 세뇌의 대상이지, 다스림을 받아야 될 또 대상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뭐 그런 건 사실 일본 지도자들은 사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에밖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스타일이 된 것이냐. 그런데 일본 백성들이 왜 자신들의 나라를 왜 바꾸질 못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본 문명 자체가 지금 일본 백성들이 이거 자신의 이렇게 잘못된 거를 바꿀 만큼의 어떤 민주적 역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몰락과 파산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일본 문명 자체에 그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몰락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문제가 생기면 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냥 판을 뒤엎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치 지도 그룹에 의해서 이게 순응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일본 문명은 기본적으로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끊임없는 지진, 화산, 태풍, 폭우 등 이 자연 재난 속에 이렇게 유지가 돼 왔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망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의 자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계속 살아오다가 또 그 문화 자체가 일종의 약육강시의 봉건제 사무라이 문명 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본 문명은 군국주의, 집단주의란 말이에요. 이 일본 문명은 사무라이 문명이 어떤 총칼에 의해서 지배되는 군국주의, 집단주의 문명이다. 그리고 이 군국주의,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봉건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 다이묘들, 지역 패권자들이 무사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총력 전시 상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살아온 문명이 존재해왔던 그 형태 자체가 항상 총력 전시 상태로 진행해와서 군국주의 상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일종의 군대 같은 조직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됐다가는 그냥 모가지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런 어떤 냉혹한 어떤 총칼 아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그 공포와 두려움이 내재화가 돼 있어가지고 일종의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국민들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일본 국민들이 참 착하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높이 세계적으로도 평가하는데 사실상 일본 국민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지옥 같고 끊임없는 이게 이중성, 그런 거죠. 악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양면성이,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숨기고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밝은 면만 자꾸 보여주는 이런 어떤 조작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기 조작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일본 문명 자체가 일종의 어떤 조작, 이 일본 리더들이, 일본이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조작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조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본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꾸며낸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타인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속은 그 반대야. 그러니까 똥을 싸놓고 마치 똥을 안 싼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똥을 안 싼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거죠. 근데 속 안에 똥 냄새는 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이중성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이 치부가 있어도 자신들이 고쳐야 될 점이 있어도 고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인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갈라파고스화 현상이 있다네, 일본 문명은. 그러니까 이 보편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안에서 갇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섬나라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가둬두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 갇히는, 자기 세계 속에 갇히는 거지. 자기 세계 속에 자기를 가둬놓는 거야.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갇혀있는 그 상태의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문명 자체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타 문명이나 그런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야? 뭐 사랑이니 자비니 우정이니 이런 걸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총칼로 소통한다. 그러니까 소통 방식 자체가 총칼로 소통하네. 총칼로 소통하는 방법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인간관계가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뭐야? 강하고 약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무력의 차이 뭐 이런 걸로밖에는 소통하는 방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점점 더 움츠러드는 거지. 이게 일본인들이 점점 움츠러 들어가지고 이게 자기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보편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성이 그러니까 이 일본 문명은 보편성이 없는 문명이다. 보편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일본이 만들어놓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에 팔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역으로. 그렇죠. 이 팔릴 수가 없는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자동차 산업도 이것도 얼마 전에 이 도요타 혼다만 이제 남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무너졌다고 거의. 그러니까 보편성이 없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이제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일본이 돌파구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 이런 문화적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수성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없고 자신들만의 특수성에 갇힌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러면은 자신들이 특수성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신들의 특수한 것이 가장 선진적이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체면 어떻게 보여? 자기 기만이죠. 자기를 속이는데 뛰어나다는 게 자기를 속여. 가면을 쓰고 가면 안에 자신들의 한계, 문제점을 덮어놓고 자기들이 쓴 가면을 실제처럼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건 뭐야? 자기 체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 상태, 자기 기만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문명은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 문명, 자기 기만 문명이고 그것을 또 타인한테 강요하는 문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의 군국주의 시스템, 사무라이 문명 체계에서의 치열한 투쟁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이묘라든가 무사 체계로 이렇게 해오는 이것이 결국에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바뀌긴 바뀌었지만은 내용 자체나 시스템 자체는 안 바뀐 거예요. 그냥 국가 중심주의, 군국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 자체도 국가가 주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부여를 해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본인들은 전시체제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대로 따르는 거야.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러니까 일본 주식회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일본은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지만 바뀐 게 아니고 그게 더 확대된 거예요. 확대되면서 일본인들의 이런 특성은 결국에 이렇게 이게 어떤 기계에 부품화된 현상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거대한 군국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일본 백성들은 그냥 세계의 부품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본 문명은 사실은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주 잘 맞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메이지 유신을 한 이유는 뭡니까? 하다 보니까 서구 문명하고 맞닥뜨렸어요. 미국에서 이제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뒤집어 엎었잖아요. 엎으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돼선 안 되겠다 하고 탈하입구라고 서양 사회를 배우면서 자신들이 서양 사회에 한마디로 똥구멍 빨면서 거기서 지내는 것이 자기가 자신들은 서양 놈들이 위대한 놈들이니까 그 위대한 놈들 똥구멍 빨고 앉아있는 맨 마지막에 앉아있어도 자기는 동양의 최고 우두머리다. 그런 식의 자기 기만이죠, 사실은. 자기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죠, 사실은. 자기 정신, 이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말단적인 정물적 문명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사고방식도 거기에 맞춰버린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정물적 상황 속에 맞춰버렸는데, 그런데 일본 문명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그 서양의 그런 문명을 흡수를 할 때, 이때의 서양의 문명은 2차 산업혁명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기계 부품화되는 문명, 그러니까 일종의 대량 생산 체제. 우리가 볼 때는 전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단계에서 2차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 시스템,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은 결국 분업화, 전문화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가지고 기계 부품이 돼가지고 이게 뭐 이게 채플린 영화 보면은 이런 것도 이런 똑같은 그런 거죠. 이런 거에 딱 맞는 문명이라.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이런 문명이다 보니까 요 2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상황에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세계 2위가 된 거는 사실은 일본 문명의 특성 때문에 세계 2위의 그 경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부터 1980년대까지는 일본인들의 그 일본 문명의 특성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를 그냥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딱 부품화 시켜가지고 딱딱딱딱 넣어가지고 일본 주식회사들 촥촥촥촥 진행되는 게 뭐야? 뭐 군대지 군대.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그 2차 산업의 그 특징하고 완전히 딱 똑같아. 그렇죠? 일본 문명은 2차 산업 문명과 뭐야? 그 싱크로 된다 이거죠. 싱크로. 그러니까 명과 동일 구조라는 거죠. 동일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랐죠. 그 능력 가지고. 하지만은 지금 상태는 어떠니? 3차 산업혁명이 넘어오면서 일본이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니? 1990년대부터 1990년대 초가 완전히 그 정점에 오른 상태였죠.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1990 그 플라자 합의가 되면서 뭐 엔화가 절상이 되니까 엄청나게 일본 돈 가치가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막 그냥 일본 땅을 다 팔면은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1990년 초반에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왔다. 그게 정점을 찍은 거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왜?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런 일본의 그 문명적 장점, 이 일본 문명 2차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산업적인 문명의 그 전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 물질과 에너지 단계에서 정보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본의 그 문명적 시스템이 이제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산업혁명적 구조 가지고는 절대로 4차 산업혁명 구조에서 1등이 될 수가 없어. 2차 산업혁명이 1등이었지만은 4차 산업혁명 1등이 변할 수 있으면야 되지만은 그 특성 자체가 변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괜히 파산하고 몰락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실 제가 1990년 초반에 도요타 간판 생산 시스템 이것이 뭐예요? 사실 일본의 그 어떤 제조업 그러니까 2차 산업 혁명에 딱 맞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효율을 보여줬던 시스템으로 전 세계 당시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를 구가할 때에 그 세계 모든 경영학자들이 뭐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의 그 생산 모델이잖아요. 생산 모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생산 시스템에 대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세계를 제패를 했진 거죠, 일본이. 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는 이런 도요타 생산 시스템 같은 이런 방식은 이거는 2차 산업혁명 모델에서 최고의 경제까지 갈고 닦은 그런 상태고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단계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한다고 할 때는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건 뭐예요? 연결된다는 건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일본인들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안에 갇혀있는 문명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니까 이게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서로 소통을 안 해. 소통하는 방식이 총칼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게 안 되는 거죠, 일본이. 그 다음에 지능적인 사회가 아니란 말이야, 일본은 사실은. 기계적인 사회죠, 기계적인 사회. 어떤 정보와 지식에 의한 사회가 아니란 말이야. 그건 뭐야? 우리 한국은 선비들, 양반들이 이게 문사들, 그러니까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주도해 왔지만은,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하다면 사무라이들이 무슨 지식,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딱 맞는 거지, 4차 지식산업 시대에는. 일본은 2차 공업에나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적인 사회가 된다는 건 자기가 갈라파고스적인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문명이 아니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발전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 일본이 적응할 수가 없는 상태로 구조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무슨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그건 2차 산업적인 그런 개념이고, 지금 나오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어때? 그런 다양한 융합 능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지식을 다루는 능력, 통합, 융합하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에 일본은 완전히 반대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왜 이렇게 파산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일본 문명이 그동안에 성장해온 배경, 그렇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온 배경, 삶의 배경이 그 사람의 성격을 거의 규정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 성장해오고 습득한 문명적 체계 구조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게 오히려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되고 안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딱 정확하게 맞는 매칭이 되는 문명이었지만은, 동기화되는 문명이었지만은, 그때는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뀔 수 없듯이 이런 나라도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래서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몰락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 문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 문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일본이 몰락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원인, 일본 문명적 내재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